12세기 일본에서 부의 기준은 단 하나, 쌀이었습니다. 땅에서 나와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가치였죠. 국가의 재정도, 무사의 봉급도, 귀족의 위신도 모두 이 곡물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쌀은 완전한 부가 아니었어요. 무거웠고 나르기 어려웠으며 무엇보다 시간을 이기지 못했죠. 아무리 많은 부가 쌓여도 비를 맞으면 썩었고 쥐가 파먹었으며 전쟁이라도 나면 불타없어지기 십상이었습니다. 축적은 가능했지만 보존은 불가능한 자산이었기에 일본의 부는 늘 소멸의 전제로 존재하고 있었죠. 기요모리는 이 풍경을 바라보며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썩어 없어질 가치 모든 것을 걸고 있는가? 쌀이 대지의 눈물이라면 동전은 바다를 건너온 야망의 결정체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혈관 속에 쌀집 대신 차가운 금속의 피를 흘려보내기로 결심해요. 호갱과 헤이지의 난에서 승리를 거머쥔 기요모리는 군사력뿐 아니라 조정의 실무와 사법을 관통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 상징이 바로 건비사 별당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그의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에 불과했어요. 그도 알고 있었죠. 군사적 승리만으로는 권력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기요모리는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조정의 인사구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공경 자리를 차지한 헤이지 일가만 16명, 중앙 요직에 임명된 인원은 30명이 넘었다고 해요. 특히 그는 아들 시게모리를 내 대신에 앉혀 국정 실무를 장악하고 동생과 조카들을 중납원과 참의 같은 핵심 관직에 배치합니다.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였죠.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전략기획부터 재무 그리고 인사를 오너 일가가 직접 틀어진 구조. 이 순간의 기점으로 일본 정치는 더 이상 귀족의 합의체가 아니게 됩니다. 헤이시라는 단일 가문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동시에 쥔 사실상의 오너 경영 체제로 전환된 거예요. 기요모리는 이렇게 평범한 부가의 수장에서 출발해 일본이라는 제국을 기업처럼 운영한 최초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죠. 가문 전체로 일본이라는 국가의 의사결정 테이블을 장악한 기요모리. 그렇다면 그는 이 권력을 어떻게 돈으로 바꿨을까요? 그 답은 바로 수직 계열화였죠. 그는 일본 전역을 향해 영지, 조세, 물류를 하나로 잇는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60여 개국 가운데 세토네를 중심으로 한 핵심국 상당수를 지행국으로 장악하죠. 여기서 지행국이란 특정 인물에게 해당 지역의 조세 징수권과 행정 임명권을 통째로 넘기는 제도로, 말하자면 명목상은 중앙의 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치국과 다를 바 없는 곳을 의미했습니다. 즉 기요모리는 세토네의 요층지대를 지행국으로 장악함으로써 단순한 토지의 개념을 넘어 그 땅에서 나온 물자가 바닷길을 타고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유동성까지 움켜쥐려 했죠.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자만이 권력을 완성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도 일본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그건 바로 오늘날 고베항의 전신 오하다 노토 말이죠. 당시 일본의 항구는 자연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존재했고 대형 선박이 접근하기엔 한계가 분명했어요. 하지만 기요모리는 그 한계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다에 돌을 쌓았죠. 히토바시라, 사람을 제물로 바치던 관념을 대신해 돌 하나하나에 불교 경전을 적어 교가시마라는 인공섬을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물론 그의 행위는 어떠한 미신적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철저히 수익을 중심으로 계산한 공학적 설계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완성된 오하다 노토 마리는 송나라라는 거대한 시장과 일본을 직접 연결한 국가 전략급 글로벌 무역 거점이자 전국의 쌀과 물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집결하는 사실상 일본 최초의 체계적 물류 허브가 되었기 때문이죠. 오하다 노토 마리, 기요모리는 자신이 직접 물류 허브를 만든 만큼 그곳에서 통용될 규칙 역시 스스로 정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기준이 바로 송전이었죠. 이 쇠조각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신도와 특별한 연이 있는 돈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일본의 쌀과 항구, 나아가 권력의 흐름까지 움직이는 핵심 도구가 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기요모리는 도대체 왜 자기 나라의 돈을 만들지 않고 굳이 남의 나라 동전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구리, 원자재도, 안정적인 주조 기술도 무엇보다 화폐에 대한 신뢰를 제도적으로 축적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반면 송나라는 달랐습니다. 송전은 이미 동아시아 전체에서 통용되던 사실상의 글로벌 스탠다드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신용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기요모리는 이 점을 이용했죠. 억지로 자국 화폐를 만들어 신뢰를 구걸하는 대신 가장 신뢰받는 돈을 그대로 끌어들여 일본의 거래 구조 위에 얹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12세기 후반 교토와 세토네 일대에서는 조세의 일부 또는 조세 환산 과정에서 쌀 대신 송전이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즉 일본에게 있어 송전 도입은 단순히 무역 편의화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죠. 당시 일본은 이미 자국 화폐를 유지할 국가 역량을 잃은 상태였기에 기요모리는 그 공백을 이전부터 흘러들어오던 송전으로 메운 겁니다. 돈의 질서를 바꾼 기요모리는 이제 사람들의 믿음 그 자체를 다시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대가 된 곳이 바로 일송무역의 항로 한복판에 자리한 이스쿠시마 신사였죠. 이 신사는 본래부터 존재하던 성소였지만 기요모리의 손을 거치며 전혀 다른 성격을 띠게 됩니다. 단순한 종교 공간에 넘어 헤이시 가문의 압도적인 부를 과시하는 랜드마크이자 거친 바다를 오가는 무역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종의 관제탑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화려한 도리는 그 자체로 신뢰의 상징이자 거대한 마케팅의 정점이었죠. 신사의 붉은 기둥은 푸른 바다 위에 찍어낸 헤이시 가문의 거대한 인장과도 같았습니다. 밀려드는 파도 소리는 단순한 자연의 울림이 아닌 그들이 긁어모으는 부가 만들어내는 환호성처럼 들렸죠. 왜냐하면 그는 신의 권위를 단순히 빌린 데서 멈추지 않고 그 권위가 작동하는 공간과 시선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배치했으니까요. 그 결과 바닷길을 지나는 모든 상인은 자신이 믿는 종교와 관계없이 그 인장 아래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마케팅을 입힌 이 전략은 헤이시의 권위를 단순한 세속 권력이 아닌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는 그 거대한 권력을 갖고도 쇼군이 되지 않았을까요? 당시의 쇼군, 즉 정의대 장군은 우리가 떠올리는 절대 권력자의 이미지가 아니었죠. 일본 무사계의 최고 영예직이긴 하나 그저 변방 오랑캐를 토벌하기 위해 임시로 임명되는 야전 사령관에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칼은 쥘 수 있지만 국가의 장부에는 손을 댈 수 없는 직위였던 거예요. 기요모리는 이 한계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막부라는 새로운 판을 짜기보다 기존의 멀쩡히 작동하던 남의 판을 통째로 빼앗으려 했죠. 그게 바로 태정대신이었어요. 태정대신은 일본 율령제에서 사법과 행정은 물론 국가의 재정과 인사를 실질적으로 조정하던 최고 국가기관 태정관의 수장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총리의 전신이죠. 사실 태정대신은 대대로 황실의 외척이자 문가인 후지와라 가문이 독점하고 있던 자리였는데요. 그런 자리에 무가 출신인 기요모리가 오른 것은 일본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무가 집안에서 탄생한 태정대신, 이 사상 초유의 사태에 많은 이들은 이제 무사 정권이 시작될 것이라 기대했죠. 하지만 기요모리는 불과 3개월 만에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기요모리에게 있어 태정대신은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었습니다. 교토를 떠날 수 있는 명분, 그리고 새로운 중심을 설계할 수 있는 정치적 면허에 불과했죠. 그리고 그 면허를 손에 쥔 그는 이제 천년 수도 교토를 등지고 바다로 향합니다. 권력은 궁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공간 위에 세워진다. 권력의 기반을 다진 기요모리는 지주 귀족들의 장원 경제가 지배하던 올드머니의 도시 교토를 정면으로 겨눕니다. 낡은 관습과 규제에 묶인 수도는 그의 거대한 야망을 담기엔 너무 작고 폐쇄적인 공간이었죠. 그는 무역과 금융이 심장처럼 고동치는 새로운 시대의 중심지 뉴머니의 도시를 열망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정치는 태정대신으로, 인사는 가문으로, 물류는 와드노토마리로, 결제는 송전으로, 신뢰는 이스쿠시마로 설계했던 이 모든 선택은 오랫동안 공들여 내린 결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고베의 바닷가에 위치한 경제 특구 후쿠하라였죠. 기존 기득권의 간섭에서 벗어난 이 도시는 자유로운 무역의 거점이자 헤이시만의 독자적인 경제 실험장이었는데요. 헤이시가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이 무렵 처남 타이라 토키타다가 남긴 이 말은 오만한 허세처럼 들렸지만 당시의 분위기를 가장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무역과 물류 그리고 화폐의 흐름이 눈에 띄게 재편되면서 부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일본은 분명히 풍요로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영이 단 하나의 가문과 단 하나의 항구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아무도 위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기요모리는 공포만으로 제국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교훈서 시푼초에는 그의 통치 방식을 보여주는 일화들이 전해지죠. 하급 관리의 실수를 꾸짖기보다 웃어 넘기고 어린 시종이 졸고 있으면 깨우지 말라 했다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얼핏 들으면 그저 흔하디 흔한 미담처럼 들리실 텐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시 통치 비용을 최소화하는 계산된 선택이었죠. 기요모리는 이 신뢰를 전략적으로 축적합니다. 가신들 뿐만 아니라 한때 적이었던 조정 관리들에게까지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하며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죠. 헤이시를 따르면 이익은 보장된다. 이 신뢰는 곧 권력이자 브랜드가 되었고 헤이시 가문은 공포의 대상이 아닌 합류할수록 안전한 선택지로 인식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만족할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아직 마지막 퍼즐이 남아있었죠. 그건 바로 혈통입니다. 기요모리는 반개무사 가문에 불과했던 헤이시와 자신을 둘러싼 혈통의 한계를 한꺼번에 불식시키려 했어요. 이를 위해 딸 토쿠코를 다카쿠라 천황의 비로 입궁시켰죠. 이것은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닌 이제부터 우리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 황실의 외척이다 라는 공개 선언이었습니다. 실제로 1178년 토쿠코가 황자를 낳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기요모리는 다카쿠라 천황을 상황으로 물러나게 한 뒤 겨우 2살 난 손주를 황좌에 앉혀요. 이로써 기요모리는 천황의 대리인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의 모든 자산을 합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절대적 정권을 손에 넣게 되죠. 하지만 동전이 가져온 찬란한 번영의 이면에는 이미 예기치 못한 파멸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송전을 포함한 화폐 경제 확장은 급격한 물가 상승을 초래했고 고정된 수입에 의존하던 기존 장원 영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몰락의 길을 걸었어요. 기요모리가 심어놓은 차가운 금속의 피는 경제의 맥박을 빠르게 돌렸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자들의 삶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죠. 찬란하게 빛나던 송전의 황채는 누군가에게는 가슴을 저미는 시린가의 날이 되어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로 변해간 겁니다. 화려했던 독점의 잔치가 정점에 달한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거대한 분노의 정구서가 작성되고 있었죠. 땅을 잃고 자존심에 상처 입은 구세력의 원망은 바닥에서부터 뜨겁게 끓어오르며 헤이시의 철옹성을 조준하기 시작해요. 동전은 헤이시에게 영광을 안겼지만 그 소리는 일본 전역의 칼들을 동시에 깨우는 종소리이기도 했던 겁니다.